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는 이른바 킬러 문항은 없었지만 변별력은 높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어의 경우 지난 9월 모의평가 때보다 어려워져 1등급 기준은 지난해 수능보다 10점가량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의 원인은 지열 발전 사업에 따른 촉발 지진인 만큼 피해 시민들에게 국가와 포스코가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이번에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5만여 명인데 나머지 포항 시민 45만 명도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어 줄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5kg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의 생존율이 점점 높아져 지난해엔 90%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숙아 출산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최근 9년간 추적 조사 결과 미숙아의 생존율은 올라가고 뇌성마비 진단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용 로봇이 단순 업무를 대체했던 것과 달리 인공지능은 의사와 회계사, 변호사 등 고학력 고소득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큰 상위 20%의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12%에 해당하는 341만 개 정도로 추산됩니다. 제주 산간에 올가을 첫 대설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부터는 서울 등 내륙에도 첫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아침까지 강풍을 동반한 영하권 추위가 이어져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잘했어. 고생했어. 재밌었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대입의 큰 관문 수능을 마친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수능 시험에서는 킬러 문항 배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전문가들이나 수험생들은 킬러 문항은 없었지만 변별력은 높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정문성 수능 출제위원장은 시험 시작 전 이번 수능에 킬러 문항은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고교 교사들로 구성된 수능 출제 점검위에서 킬러 문항이 아니란 판단을 받을 때까지 모든 문제를 계속해서 수정했다는 설명입니다. 킬러 문항 요소가 있다라고 의견이 오면 저희들이 그걸 100% 받아서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번에는 그 소위 킬러 문항은 출제하지 않았다. 이렇게. EBS 현장 교사단과 주요 입시 업체들도 킬러 문항은 없었지만 변별력은 확보했다고 평가했는데 수험생들도 결코 쉬운 시험은 아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짜 킬러 문제는 킬러 문제다. 이번에는 구분이 사라져서 그냥 다 하나같이 어렵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다들 국어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이 좀 제일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킬러는 배제했다고 하는데 좀 난이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교육과정 밖의 문제들이 사라진 것뿐이지 난이도는 그냥 유지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어는 친숙한 지문이 많았음에도 정작 정답을 고르기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불국어라던 9월 모의평가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수학의 경우 과도한 계산식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9월 모평보다 까다로워져서 최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9월 모의평가와 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최상위권의 변별력까지 갖췄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최상위권에서 느끼는 거는 이번 9월과 수능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영어 역시 1등급이 4%대에 그쳤던 9월과 비슷하게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영수 모두 어려워서 변별력 확보는 충분할 것으로 보이지만 2, 3등급 학생들 가운데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골고루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국어 영역 1등급 커트라인이 지난해 수능보다 최대 10점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BS I와 입시업계 예측을 종합하면 국어 영역은 화법과 작문 선택 수험생의 경우 88점에서 89점, 언어와 매체는 83점에서 85점 사이가 1등급 커트라인으로 예상됩니다.
수학 영역에서 확률과 통계는 91, 2점이 1등급 커트라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미적분은 82, 3점, 기하는 88, 9점으로 추정됩니다. 예상 등급 컷은 수험생들이 입력하는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만큼 최종 채점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능이라는 무게감에 짓눌려온 수험생들은 시험이 끝나자마자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홀가분한 마음이 자칫 일탈 행위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찰은 인파가 많이 몰리는 번화가를 중심으로 범죄 예방과 선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서울 홍대 거리가 인파로 북적입니다. 1년이란 긴 수험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날, 많은 가게가 수험생 할인 안내문을 내걸었습니다. 비도 오고 쌀쌀한 날씨이지만 집이 아닌 곧장 거리로 향한 수험생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홀가분하기만 합니다. 매일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셀프 사진관에 들러 시간을 보내고 수험표를 내보이며 수험 기간 내내 기다려왔던 이 순간을 한 장의 사진에 담아내기도 합니다. 일단은 1년 동안 놀이공원도 못 가고 좀 학원가밖에 못 가가지고 많이 놀러 다니고 놀이공원 꼭 가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노래도 불러보고 수험생들에겐 모처럼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 저 2월 달에 부산 가기로 했어요. 예, 맛있는 것도 먹고 회도 먹고 맛집 투어도 하고 그러려고요. 방역 지침 완화로 4년 만에 마스크 없이 치러진 이번 수능에 전국에서 50만 4천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마스크도 벗게 된 만큼 이전보다 한결 더 가벼워진 마음이 혹여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지 경찰은 도심 번화가 곳곳에 순찰 인력과 학교 전담 경찰관들을 배치했습니다. 또 수험생들의 안전한 학창시절 마무리를 위해 오는 2월까지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기간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수능. 그리고 함께 마음 졸여야 했던 부모님과 가족들. 수험생들에게는 해방감만큼 큰 감사함도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좋은 결과가 아니어서 좀 죄송하고 근데 어떻게 해서든 공부 아니어도 성공할 거니까 좀만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YTN 김대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꼭 이맘때였죠. 지난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원인 조사 결과 지열 발전소 때문에 지진이 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포항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는데 1심 재판부가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바닥이 흔들리자 자동차가 마치 장난감처럼 휘청입니다. 벽이 종이장처럼 찢어졌고 유리는 박살났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은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정부 조사에서 밝혀진 원인은 지열발전소. 지열발전 사업을 위해 땅속에 물을 주입한 것이 지진으로 이어진 겁니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포항 시민들은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5년 반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지열 발전으로 인해 지진이 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대한민국과 포스코홀딩스 등이 피해 정도에 따라 위자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긴 재판 끝에 승소한 시민들은 환영했습니다. 특히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게 된 만큼 물리적 피해 배상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나 3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적, 물적 측면의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5만여 명입니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 포항 시민 45만여 명도 소송을 통해 같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가 내야 할 위자료는 1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상급심에서 판단이 1심과는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정부와 유관기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온 이상 추가적인 소송 제기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포항 시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피해 시민 1명에 1,000만 원씩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다음해 정부 조사단이 지열 발전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소송인단은 5만여 명으로 늘어났고
그동안 모두 19차례에 걸친 변론이 이어졌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우리 일상과 산업 곳곳에 스며들면서 머지않아 사라질 일자리들도 있습니다. 과거 산업용 로봇과 소프트웨어가 학력과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대체한 것과 달리 AI는 고학력, 고소득자들의 일자리를 더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올리면 모의 면접을 진행해주고 업무에 쓸 코딩을 뚝딱 내놓는가 하면 알아서 상업용 광고까지 제작해줍니다. 인공지능, AI가 더 발달한 미래에는 어떤 일자리부터 사라지게 될까? 한국은행이 현재 AI 기술로 수행 가능한 업무가 개별 직업에 얼마나 집중돼 있는지 직업별 AI 노출 지수를 산출해봤습니다. AI 노출 지수 상위 직업은 환경, 화학, 금속 재료공학 기술자, 기관사, 발전장치, 상하수도 재활용품 처리 장치 조작원 등이었습니다. 특히 의사, 한의사, 회계사, 자산운용가, 변호사 등 고학력, 고소득 근로자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용 로봇이 등장했을 땐 기관사, 가사도우미, 환경미화원, 하역 근로자, 소프트웨어가 개발됐을 땐 촬영, 음향, 영상기사, 검표원, 재단사 등의 업무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것과 대비됩니다. AI 같은 경우는 반복적 육체적 업무를 대체했던 과거 기술인 산업용 로봇이나 소프트웨어는 다르게 비반복적 인지적인 분석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하는 고학력 고소득 일자리를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가사도우미, 집배원, 성직자,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대학 교수, 영상 공연 관련 종사자, 경비원 등은 노출 지수가 매우 낮았습니다. 지수 상위 20%에 속해 대체 가능성이 큰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12%에 해당하는 341만 개 정도로 추산됩니다. AI 시대에도 과학과 기술, 공학, 수학은 여전히 중요한 전문 기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적 기술과 팀워크, 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이른바 소프트 스킬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조사팀은 내다봤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비, 눈과 함께 다시 찬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내륙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서울에도 첫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을산이 온통 새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산 정상으로 가는 길목은 마치 하얀 용달을 깔아놓은 것처럼 변했습니다. 나무와 바위 위에 소복이 쌓인 눈이 겨울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듯합니다.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우리나라 북쪽을 통과하면서 내륙에는 비가 내렸지만 기온이 낮은 강원과 호남 그리고 제주권 산간 정상 부근을 중심으로는 제법 많은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밤사이에는 북서쪽 상공에서 다가온 강한 한기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에 눈구름이 만들어지고 저기압이 동반되면서 서해안과 내륙 곳곳에 올가을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해기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름대가 서해상을 지나 전라권과 그리고 제주도를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17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서는 강한 저기압성 소용돌이에 의해서 이 해기차에 만들어진 구름대가 내륙 쪽으로 깊숙하게 유입되는. 기상청은 제주 산간에 최고 15cm 이상, 서해안에 최고 10cm 이상의 큰 눈을 예고했습니다. 강원 산간에도 최고 7cm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확대 발령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는 1에서 3cm에 달하는 올가을 들어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며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눈이 오늘 밤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주말 아침까지는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다며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5kg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의 생존율이 점점 높아져 지난해엔 90%까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국내 극소저체중 출생아 등록 연구사업 분석 결과
미수가 생존율이 2014년 84.9%에서 지난해 89.9%로 올라갔습니다. 또 2014년과 2019년 출생아를 장기 추적한 결과 1.5세 기준으로 뇌성마비 진단 비율은 6.2%에서 4.5%로 재입원 비율은 46%에서 37%로 줄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출생아 수는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미수가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더 확대해서 저출생 위기 극복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입니다. 난임으로 인해 고통받는 부부를 위해 다양한 장비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 확률도 함께 높아지는 상황. 아기를 낳고 싶어도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충청북도가 나섰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난 8월부터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올해는 일단 10명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는데 현재까지 모두 8명이 신청했습니다. 기혼 여성 2명과 미혼 여성 6명이 신청해 냉동 비용의 50%가량인 2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혼이 늦어지면서 아이를 지금 낳지 못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난자 냉동 시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10명에 그쳤던 지원 대상을 내년부터는 30명으로 늘립니다. 이 가운데 10명은 소득 제한 기준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와 함께 냉동 난자가 해동돼 실제 임신에 사용될 경우 한 명당 2차례까지 100만 원씩 시술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고 우리 도는 이제 도정의 목표를 출산 증가를 위에다 두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이 지역 내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휴대전화로 112를 누르고도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야심한 시각, 112 상황실에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어 전화기라도 두드려달라는 요청에도 답이 없습니다. 끊으려던 찰나 전화기 버튼 소리가 들립니다. 즉시 출동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가 발령됐고 버튼 소리로 상황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신고자가 자는 척하며 몰래 112를 누른 거였습니다. 가해 남성은 3분 만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다이얼 소리 울림과 동시에 좀 이제 바로 좀 직감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바로 코드 제로 하고 위치라든가 이런 걸 좀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부스럭 소리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불과 3초 만에 끊어진 이 전화는 신고 이력을 찾아본 노력 끝에 데이트 폭력 용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신고자의 엄마나 아빠가 돼 대화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신고한 사실을 감추고 피해 상황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방법입니다. 장난 전화라든지 또는 잘못된 전화라고 저희가 치부하지 않고 위급 상황이구나라고 전제를 하고 전화를 좀 받고 있습니다. 112 신고가 범인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도 합니다. 신고자 휴대전화 카메라와 상황실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현장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특히 용의자 인상착의를 특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112 신고는 모두 1,900만 건이 넘습니다. 하루 평균 5만 건 이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장난 전화도 여전해서 지난해에만 4,000건 넘게 처벌됐습니다. 경찰은 장난 전화가 위급한 상황을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고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가 부산 백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많은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 부스로 관람객 몰이에 나섰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시장 한쪽 면 전체를 거대한 부스로 꾸몄습니다. 안에 자리한 대형 화면과
각종 체험 공간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게임 속 주인공이 돌아다니는 동굴을 실물로 만들어 이용자 호기심을 끕니다. 42개 나라 1000여 개 기업이 3,300여 개 부스를 꾸민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 지스타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더 큰 규모의 대회를 치를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답게 국내외 유명 게임 업체는 대형 부스를 차려 신작과 인기 게임을 앞다퉈 선보이며 관람객 몰이를 하고 중소업체는 작지만 알찬 게임을 업계와 이용자에게 알리느라 분주합니다. 작은 회사 입장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게임을 많이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디 게임이라고 부르는데요. 대형 업체들이 못하는 새로운 시도랑 새로운 재미를 줄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미를 좋아하는 유저분들이 많이 방문해주고 계십니다. 게임 산업은 우리 콘텐츠 수출 가운데 70%를 담당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여기에는 전시회를 넘어 국경을 넘나드는 기업 간 거래와 신규 업체에 대한 투자, 강연과 인적 교류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스타의 역할도 분명하다는 게 업계 판단입니다. 올해 행사는 혼잡도를 낮추려고 입장 시각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고 입장권은 모두 온라인 사전 예매로 판매했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19일까지 나흘 동안 20만 명 이상이 지스타에 몰릴 거로 보고 운영과 경호, 안전에 600명가량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경북 포항과 중국을 잇는 국제선 노선이 부정기 운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아시아 최대 항공사인 중국 남방항공과 중국인 관광객 유치, 물류산업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포항공항에서 이름을 바꾼 포항 경주공항. 경북 지역에서 민항기가 오가는 유일한 이 공항이 국제선 취항에 나섭니다. 한 해 100만 명에 이르는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경상북도가 중국 항공사와 손을 잡은 겁니다. 우선 부정기 노선을 열어 시장 가능성을 타진할 방침입니다. 我们将携手庆尚北道相关宣传活动，共同策划和咨询国际航线的开通，致力于激发庆尚北道内外的旅游活力。 협약을 맺은 중국 남방항공은 900대 넘는 비행기를 가진 세계 3대 항공사입니다. 다양한 노선을 갖춘 항공사와 협력해 중국 각지에서 여행객을 끌어들인다는 목표입니다. 중국 관광객의 숫자가 엄청 증가되고 있고 중국 관광객의 트렌드가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국 각지에서 우리 경북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데요. 샤인머스켓이나 딸기처럼 빠른 배송이 중요한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는 통로 역할도 기대됩니다. 또 협력 관계를 다지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개항 후 정기 노선 개설과 항공 물류 산업 육성에도 효과가 있을 거로 내다봤습니다. 물류 기업도 이제 결국은 회사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남방항공은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물류 단지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만 민군 겸용공항으로 보안 문제와 국토부의 국제선 부정기편 허가 처리 지침은 해결이 필요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적지 않은 문제를 풀고 해외 관문을 열어 관광과 항공산업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곳곳에 눈이나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남해안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에 접어든다고 하는데요. 밤사이 수도관 동파나 아침 출근길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추위 피해 없도록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월동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